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먼저 뜬 인물부터 누굽니까? 한민수 대변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계 전체로 떴다기보다도 이 조수진 후보하고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같이 경선할 때도 한민수 대변인이 경선에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때 졌단 말이에요. 3위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낙마하고 나서 어쨌든 친명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친명 횡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어쨌든 한민수 후보 개인으로서는 그리고 그 강북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상당히 그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민수 후보로서는 그야말로 상당히 그 뭐 요즘 말로 횡재했다, 친명 횡재했다라고 해서 뜬 인물로 전 일단 지목을 했습니다. 네. 네. 최진 원장은 금주에 뜬 인물? 최근에 떴다가 졌다가 다시 뜬 인물인데요. 누구요? 인효한. 예, 선대위원장. 비례 8번 안정권 들어가고 또 선대위원장까지 맡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때 사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저 애매모호한 미완의 그런 결말을 맺고 도중하차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콤비를 마치 제대로 할지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인물. 그래서 뜬 인물로 잡았습니다. 혁신위원장 할 때 떴다가 그냥 뭐 별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졌다가 다시 떴다. 예. 아하, 그런 거군요. 자, 금주에 진인물로 가봅시다. 최창렬 교수 진인물 누굽니까? 저는 이종섭 대사라고 생각해요. 현직 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전 귀국한 거라고 보고 물론 공관장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라는 게 기존에 있던 회의도 아니고 앞서는 다 화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이제 귀국을 시킨 것 같은데 아무튼 이종섭 대사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 사건의 실체라든지 진실을 뭐 에다 넣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뭐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내려지겠죠, 이것도. 그러나 아무튼 이종섭 대사 본인도 그렇고 여권으로서 대단히 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종섭 대사는 전혀 뭐 명예스럽지 않다. 그래서 진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진 원장 진인물은? 근데 뭐 땅에서 금배지를 주었다가 다시 또 빼앗겨 버렸던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진 정도가 저는 아주 세게 아주 심하게 저는 져버린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본인의 변호사 시절에 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법이나 악덕 기억주라든가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이 변호한 부분이 물론 변호사법은 하긴 했지만 따르긴 했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긴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본인이 앞으로 방송 활동이나 변호사 활동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성범죄자를 변호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죠? 네. 변호한 내용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 측 가족까지를 거론하면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변론의 내용을 했다. 이게 좀 정도를 너무 지나치게 넘긴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요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뭐 금배지를 땅에서 주었다. 네, 주었다 얘기했었죠. 이게 뭐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발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우선 그 발언도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부적절하기 짝이 없죠. 그 유권자들의 심판이 아직 최종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뭐 저쪽에 뭐 강북을 주민들은 전부 뭐 민주당만 찍습니까? 그러게요. 아닐 텐데 참 너무 교만하고 국민들을 정말 어려워하지 않는 정말 가벼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석에서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석에서는 뭐 흔히 합니다. 그런 발언이 참 알려진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 뜬 인물 진인물 언급하면서 이종섭 호주 대사이가 나왔는데 지금 여권의 가장 큰 악재 아닙니까? 최진 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종섭 호주 대사건. 예. 뭐 일단 귀국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잘 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상 상당히 그 미묘한 국민들의 정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귀국했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직 소환 조사도 하지도 않고 아직 어정쩡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국민들에게 아주 고개 숙여서 정말 죄송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 정부 관계자 누구도 특별하게 예상 그 사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건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니까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전혀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귀국만 했지 어정쩡한 상태다. 오히려 더 이렇게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상태가 아닌가. 빨리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조사를 받을 건 받고 이 부분을 매듭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하기 때문에 계속 좀 국민들로서는 좀 짜증나고 화나죠. 공수처가 그리고 소환할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종섭 대사, 이종섭 전 장관 때 일이잖아요. 국방장관 때 일인데 어떤 실무자 선에서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장관을 소환할 거 아니겠어요. 당시 장관. 마지막에 불러야죠. 소환 절차가 지금 공수처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빨리 소환하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때 송영길 대표 건하고 아주 똑같은 결과가 되는 송영길 거죠. 대표는 검찰청사에 자기가 그냥 혼자 갔죠.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출두가 아니라 그냥 혼자 간 거죠. 출두는 뭐 불러야 가는 건데 그것과 당연히 이거 기시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종섭 대사가 공항에서 한 얘기가 그 안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안 공관장 회의 때문에 왔다는 거죠. 예. 전혀 아니잖아요. 귀국해서 가라앉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 차라리 귀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뭐 오게 됐다. 일단 좀 뭐 조사받기를 원한다. 이런 발언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나 회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요. 이건 전혀 이것과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 공관장 회의를 총선 때까지 그렇게 오래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건 아니죠. 예. 며칠 하면 끝나면 회의 끝나면 가야 되는 가야 겁니까? 되는 거죠. 근데 총선 이후에까지 있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말이 되나? 아니 그리고 지금 공수처 처장처럼 공석 아닙니까? 공석이죠. 근데 이게 실무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난처한 일이기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종섭 대사 건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게는요 최대 악재입니다. 그렇죠. 이거 털지 않고는 선거 치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털 방법이 지금 뭐 어려워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일반 중도층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선거가 막판 변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타결짓느냐. 타결질 만한 어떤 건 기대가 난망해요. 예.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호주 대사관 앞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말이죠. 이 대사 사퇴하라고 막 시위하는 사진 장면들이 언론에 대대로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호주 현지 언론에도. 예, 현지. 예. 그러니까 현지 대사관 앞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요. 이 정도 되면 빨리 가닥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종섭 본인이 사실 사퇴해야 됩니다. 자진 사퇴해야죠.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예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할 거 없죠. 네, 하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임명했을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그 안은 지난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럼요. 최상병 사망 직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면서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꼽은 게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자료 회수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 뭐가 하셔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압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통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는요 어지러운 상태에서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SNS나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히 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게 제가 보아도 본인을 위해서나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왜 이 시기에 듭니다.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은 모르겠어요 했는데 최준 원장은 알 것 같아요? 왜 임명했을까요?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둘 다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우리 지금 그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런 건지 아니면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그냥 외국으로 나가 있게 하면은 오히려 이 쟁점이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착오로 해. 저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보통 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사적인 뭡니까? 사적 인간관계죠. 서로 우리가 모르는 깊은 서로 돕는 관계. 지금 그 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주 국방부 장관 혹은 전부터 이후부터 서로 긴밀하게 모든 다방면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그런 사람이 아깝게. 결과적으로 지금 된다. 도움을 줬나요? 오히려 지금 진인물로 꼽혔는데요. 그렇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임명할 때 말이죠. 그때는 뭐 이제 선거가 완전히 목전이 아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실이 완전히 그건 이해가 안 가는 판단착오 중에 판단착오고 만약에 이 문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이 진다면 본인도 식물 대통령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럼 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일단 아무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걸 아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통령 스스로의 그 레임덕이 연상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적으로 공적으로 문제들이 터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 터졌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이미 많이 늦었잖아요. 이 선거지 17일, 18일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지금도 이 상황 계속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또 당정 갈등을 비치고 선거 앞두고 말을 이러면 또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저는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퇴하라. 네, 사퇴하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정 갈등을 비치더라도 그래야지 뭔가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고 이 관심을 갖지.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와서 좀 선거 치르기 어렵지 않느냐. 수도권에서 특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의 공천 파문이 커지면서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길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던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몇 주 사이에 또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면이 확 전환되는 데에 이종섭 대사의 역할이 꽤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엄청난 작가인 거죠. 지금 모든 언론의 의석이 박빙 뭐 열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300석 의석을 놓고 여야가 중요해서 하는 한국인데 솔직히 호주 대사 문제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 아닙니까? 악재죠. 거기다 악재죠.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재죠.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것 해답은 빨리 정리하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는 거죠. 빨리 정리해도 사실 뭐 민심에 미친 영향이 되돌려지지는 않겠지만 더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근데 그런 과정이 성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사가 만약 사퇴하게 된다면 자진 사퇴건 뭐 사퇴를 종용해서건 사퇴한다면 저는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게. 아 그래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도 바뀌어요? 그 중도층의 생각이 마지막에 대단히 민감할 거라고 대단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그게 스윙 보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가 있다 뭐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의료대란. 그게 만약에 타결이 되는 기미를 보인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반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둘 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반전시키기가. 이 두 가지 워낙 큰 메가 이슈들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이렇게 무슨 총선을 관통하는 커다란 정책 이슈가 없거든요. 과거에 뭐 경제민주화다 무상급식이다 기본소득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바로 이종섭 대사건 그리고 의정 갈등 이런 것들이 메가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근데 대처하는 여권의 태도라는 게 도대체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야당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이고. 국정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이라는 건 또 이제 여당 지지층들의 생각이고 중도층은 그 사이에서 다른 쟁점들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로군요. 자,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 휴일보다 정체 심하지 않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여파가 더해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세요.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경기권을 지나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신정교 부근에서 목동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4km가량 막히고 있고요. 쭉 수월하다가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 교수님. 한 명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만 해야 되죠? 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오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또 이미 나라의 망조가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도 야당 대표가 물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려고 한 말이지만 야당 대표의 발언치는 수위를 좀 넘었다. 네. 망조 들었고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게다가 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탄핵 얘기하고 또 200석 얻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정치라는 게 완전히 이거는 무슨 정책 이슈가 없다는 거 다 아는 거지만 죽기 살기예요. 예, 완전히 저주의 선거이고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런 전형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좀 침착하기로 하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죽기 살기식의 정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서로 양보 타협하는 어떤 절충의 정치를 향해 갑시다라는 목소리는 완전 상실돼 버렸어요. 아예 뭐 정치도 그리고 의료대란 해결하자는 말도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여야다. 그 얘기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그렇고. 네. 최준 원장은 금주에 한마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그랬죠. 한동훈의 약발은 끝났다. 약발 끝났다. 그래서 조국이 화려하게 뜨니까 한동훈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한동훈이 팀 플레이를 안 하고 개인 플레이만 하고 있다 자꾸.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료 내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과연 이 여당을 돕기 위한 발언인 건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적절 분열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신평의 말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팀플레이 해라. 이게 이를테면 안철수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인지도가 높은 그런 스타 군단들을 만들어서 이게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 기사 전면에 나와 있지만은 자꾸 운동권 청산론이라든지 야당 심판론 여기 매몰돼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중도층을 겨냥한 어떤 민생제일주의, 민생에 관한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해라. 예. 말하자면 한동훈이 한 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점을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위원장 자체가 깊이 인식을 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점, 모멘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많은 그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은 위원장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에 꼭 이재명을 빼놓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쓴 거 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게 좀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니까 댓글을 들어보니까 지금 7대3으로 일단 한동훈 편을 듭니다마는 비판적인 댓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이후로 이재명 공격한 거 왜 빼놓고 뭐가 있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방으로 약간 필요했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시점이죠. 예. 이제는 이재명 중심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하고 중도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라보고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죠. 뭘 던지면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생 이거 뻔한 것 같지만 지역마다 권역마다 꼭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가서 이제 지역 다닐 때마다 공약처럼 해라. 예, 공약처럼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종북 세력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권 청산 이거 완전 프레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더 이상 맥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슈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 최진원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에 대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회 이대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나 이재명 대표나 양당이 다 적대적 언어만 쏟아내냐 이런 말 느끼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일반인이 느끼는 말. 그럼 그게 정답인데 왜 이렇게 스스로들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이제 아까 뭐 하트했단 말.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통진당 후에 통합진보원장이죠. 통진당 후에와 범죄자 연대가 이 나라가 장악하게 된 상황이 됐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범죄자 연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5.18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 이 반역의 집단. 이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 연대 반역의 집단. 아까 죽기살기 정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을 당 대표들이 할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국회 이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특권 너무 많다. 그러니 왜 못합니까? 특권 많다는 얘기는 했죠. 이미 했어요. 그걸 프레임으로 갖고 와야 돼 아예. 그 비례대표도 우리도 비례대표 추천하고 위성정당 만들었지만 다음부터 우리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 나간다면 위성정당 없애야죠.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얘기하면 그게 프레임이 그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최진 원장이 이제 민생으로 가야 한다는 이건 좀 한번 간거 싶은데 제가 지금 뭐 이 프로 나온 이후로 계속 중도 민생 거의 노래를 부르듯이 반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도층의 핵심 2030이거든요. 2030 젊은 세대를 제일 원하는 게 취업 일자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표 일자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온 국민은 웰빙 행복과 직결된 건 집 문제입니다. 집, 주택,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 한동훈표 뭔가 정책이나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중요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근데 그것보다도 당장의 현안이 사과값 한 개 5,000원 물가 문제고 지금 의정 갈등에 대한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여당도 야당도 이런 방구 말이 없는. 사실 이런 데서 여당의 뭐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라면 뭔가 또 무슨 해법을 마련하든지 뭐 해법이 그 해법대로 뭐 실천은 안 되더라도 이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합니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얘기도 별로 없고 그 파한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고 이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선진국형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이제 물가, 세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말의 특유의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중도층은 지금까지 해온 그 패턴을 볼 때.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목마르고 지쳐서 중도층의 일부 그러니까 중도된 좌파 쪽은 많이 좀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보고 순수 중도와 중도 우파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건 선거 하루 전에 이거 없다라고 하면 상당수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여당은 패배하는 거죠. 그 의정 갈등이 처음에 이제 정부가 내년도부터 당장 2,000명 늘리겠다라는 안을 발표한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날 때까지의 시점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고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추가 질문에 의사수 확 늘리는 거 찬성한다는 응답이 꽤 나왔고 그래서 초반부는 이게 이제 여당과 그 정부의 어떤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다가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또 실제 병원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조금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럼 이게 정부한테 오히려 악재냐?
아닐 수도 있다. 계속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니다. 절충 타협해야 한다. 이거 애매한 상황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대로 밀고 가면요. 전 선거에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갈등을 해소 못하는 거예요. 여권이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일단 의대 정원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 지방대학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일단 2,000명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뭔가 절충해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의사수를 누리니까 국민의 편이다. 국민의 편이기 때문에 선거 유리하다라는 건 전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의사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근데 그러려면 대화를 해서 의사 집단도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0명에서 그렇게 되면 또 의사한테 밀렸다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두려워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게 계속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렵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저는 뭐 제 판단인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악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원장. 저는 뭐 아주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애당초에 이 문제를 접할 때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은 그 의사들의 어떤 기독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중도층이 오히려 보수층으로 오히려 옮겨갈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의료 대란이 결국은 표의 계산으로 볼 때 결코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일견 순전히 정치공학적 판단은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는 지금 이제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빨리 의사들이 백기투항할 걸로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의 압박이 크고 사면 초과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제로도 사면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동시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놓는 민생 혈안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자꾸 장기화돼서 이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입장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오늘 의사 교수협회 대표들 지금 오늘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지금 세브란스에서 의료 파업 교수들 파업하는 오늘 지금 만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막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서둘러서 아마 지금 협상을 하니까 아마 어떤 돌파구를 좀 찾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요 2,000명 왜 2,000명에서 한 명도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한 명도 조정이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이게 뭐냐면 의사들의 정원을 늘리는 건 다 동의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불통의비지를 완전히 소환시키는 거거든요. 왜 1,500명이면 안 되고 왜 1,900명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도 상의할 테니까 논의에 임할 테니까 일단 의대 정원 2,000명 이 못 박은 것만 좀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죠. 그럼 일단 2,000명까지 굳이 않겠다. 1,500에서 2,000명 사이 정도 하고 타협에 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의사단체는 2,000명 그것만 철회하고 일단 대화해 보자인데 정부는 대화에 환영한다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하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2,000명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사실 민주당 고사하고 조국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숫자 이 부분 탄력성을 갖고 그리고 설령 숫자를 양보 못한다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뭔가 협상하는 소통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점이 많이 좀 아쉽죠.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기제를 보면 의사단체 대표단이 꾸려진다 손 치더라도 정부와 몇 번 협상해서 좋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뭐 1,200명으로 합시다. 이런 안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의사단체도 지금 그 교수들 학장협의회 뭐 이런 데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제3국 외국의 전문기관 OECD 무슨 기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릅시다거든요. 그건 몇 년 끌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게 총선에 임박해서 의대 정원 증가를 밀어붙였을 경우에 총선에 상당히 정부 여당이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에서는. 초창기에 그런 계산을 했겠죠. 아마 저는 지금도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협상
들어가는 것 일단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의사단체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매우 중요하죠. 네, 오늘 이제 모멘텀. 오후에 나오겠죠. 이제 오늘 오후에 만나니까 나올 텐데. 그냥 정부랑 똑같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파업 철회하세요까지고는 어렵다. 전혀 어렵다. 저는 선거는 불선거는 치르나 마나다. 그래요? 저는 심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정도로까지 보세요. 의정 갈등도 그렇고 이정섭 대사건도 그렇고 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요. 전 뭐 이걸 이대로 만약 평행선을 달린다면은 중도층 다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의사단체를 만나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게 뭔가 절충안을 좀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또 당정 갈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건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당정 갈등이 나와도 그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텐데 지금 당정 갈등이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못 한다면 이정섭 대사건도 그대로 가고 의정 갈등 이대로 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조정 능력도 없는 것이고. 저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 특히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야 결코 중도층의 많은 이탈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두 분의 판단이 조금 달라요. 네, 그 대목에서. 이탈을 많이 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도층의 입장 의사들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층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최 교수께서는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강화로 중도층이 대거 이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진 원장은 오히려 의사들에 대한 반감이 심한 중도층으로서는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두 분의 판단이 너무 달라서. 많이 다른 거죠 사실은. 저는 최진 원장의 생각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의정 갈등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언론을 쭉 분석해봐도 두 분의 차이만큼이나 기사들도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하다. 이런 식의 기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좀 정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우리 조국 혁신단 얘기를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매주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비례 누구 찍을래 해서 뭐 일부 조사에서는 30% 넘는 그런 응답까지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호남 지역, 광주 지역 이런 데서는 비례대표 누구 찍을래 해서 뭐 40몇 %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비례대표 조국 혁신단 찍겠어요라는 분들의 어떤 마음이랄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라고 보세요?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윤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싫어하는 분들인 거죠.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조국이라는 대체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조국이라는 대체제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자라는 심리가 강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가장 크고 또 하나가 조국 대표나 그 가족에 대한 동정심도 약간 일부 있을 것이고. 동정심.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고 또 친문 그리고 비명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려 하다가 그들 다시 이제 강화시킨 효과.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조국의 신당의 저 지지율의 상승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 이게 민주당에서도 나쁠 게 없는. 나쁠 게 없죠. 전반적으로 윤석열 굉장히 좋은 거죠. 견제니까 지금 파이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민주당이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연대 선을 긋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구를 비례대표는 우리가 찍을 테니까 지역구는 저쪽에 민주당 찍어라는 얘기가 민주당한테 좋은 거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거라면 지역구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지역구를 안 냈으니까 그거를. 뭐 저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어떻게 다르세요? 일단 제가 어제 날씨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일가 친척들하고 좀 강화도로 봄바람 쐬러 가면서 거기서 또 정치 얘기가 퍼졌습니다. 근데 이제 70대 저희 매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조국을 적극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당할 만큼 당했지 않느냐. 동정심 많이 자고 그다음에 40대 이제 제 조카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조카도 이제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립적인데 조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멋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게 심플하게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요즘 조국을 지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면서 젊은 친구들은 그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나가서 이 이태원 그 잠사 지역도 가는데 뭐 푹 몰고 가는 모습들이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말이죠. 뒤에 다 몰고 가고 연설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젊은 층에게는 좀 멋진 전사, 투사 같은 이미지를 멋있는 투사 이미지를 주는 거고 이런 또 이 매형 같은 사이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나
좀 뭔가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죠. 있다. 다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허수가 많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막판에 투표로 갈 때는 민주당 지지로 저는 간다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의 위성정당 쪽으로 쏠 거다. 민주당으로 가는 상당 부분에 가고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 최창조 교수님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저는 그것이 결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도층을 순수 중도와 중도 우파를 일깨워서 오히려 중도층의 반발을 사서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몰리면서 결국은 박빙 구조로 다시 가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고 파이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중도층은 저건 너무 심한데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보수층으로 이동하시면서 결국은 다시 팽팽한 구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놀란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결집할 거다. 예, 눈에 보이는 파이는 커지지만 보이지 않는 파이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이 분석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있겠지만 좀 있을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판세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도층이 글로 쫙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해가지고 중도 보수가 국민의힘 찍자라고 하려면 말이죠. 아까 여기서 충분히 말씀나눈 그 변수에 대해서 뭐 이종섭 대사 변수, 의정 갈등 변수 거기서 좀 전향적으로 한다면 그게 결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그대로 놔둔 채 오로지 정치공학적으로만 조국에 대한 반발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다.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전체 중도를 10으로 본다면 지금 조국 멋있다. 결국은 조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 3이 조국 쪽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중도의 3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 그러나 심적으로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보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잠재적 보수들은 이 7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7이 막판에 최종적으로 다 우르르 보수로 국민힘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 7 중에 저는 그분 5, 6 정도가 결국 가고 그리고 3, 4 정도가 흩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큰 파이 10을 놓고 볼 때 6대 4 정도는 보수 쪽으로 더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중도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로 민주당에 실망했던 진보층 그쪽이 결집하는 현상을 우리 최 교수는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5, 6 되면은 결국은 이쪽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떤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 부분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가려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가게 된 변수가 한 5, 6 이상이라면 아니요. 전체적인 큰 유권자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중도층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의 아무튼 여기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국 혁신당의 등장은 민주당한테 유리할 겁니다. 선거 결과 전체로 볼 때. 아무튼 그 점에서 두 분의 판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범진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하고 너무 강경한 집단이 득세하는 것을 경계하는 중도층의 이탈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 거냐. 그 차이죠. 결국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켜봅시다. 저는 뭐 큰 틀로 본 여기까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이 부르는 바램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